통계라는 걸 배웠죠. 1850년부터 1950년까지. 왜? 1950년이 컴퓨터가 개발된 거니까. 컴퓨터 없이 손으로 데이터 모아서 분석하는 그런 게 통계학입니다. 그러니 뭐 계산이 직접된 게 아니죠. 통계 스태티스틱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통계는 기본적으로 샘플링 기법을 씁니다. 왜?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모든 계산을 해야 되죠. 지겹죠. 그죠? 레코드 100개만 넘어가면요. 평균 편차 구하는 게 일입니다. 손으로 계산하는 게.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계산하지 않고 샘플링을 통해서 대표값만 가지고 전체를 분석하는 게 통계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 분석의 특징은 정적인 상태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스테릭한 스테러스. 상태를 찾아내는 게 통계학이에요. 상태를 찾아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통계학. 상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은 통계 모델 기반의 조립, 코어스 그레인. 큰, 알갱이가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니야. 코어스 그레인이라는 거는 알갱이가 큰 거죠. 파인 그레인, 알갱이가 작은 거죠. 그게 빅데이터라면 코어스 그레인은 큰 겁니다. 뭐 전 국민의 인구 변화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전학급의 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통계 모델 기반의 조립이란 거는 샘플링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에서 샘플링을 가져옵니다. 데이터가 뭐 1000만 건이야. 1000만 건을 다 손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100대 1 리덕션 하면 어떻게 돼요? 10만 건이죠. 그것도 많네. 1000만 건. 예, 되게 많네. 1000대 1, 그럼 만 건. 만 건을 샘플링해서 왜? 그 당시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봤더니, 정규 분포예요. 가우시안이야. 이 분포가. 그러면 이 실제 데이터도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이후부터는 이 모델로 만들어진 거로 요 전체 산을 보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샘플링한 데이터가 포화송이야 또는 유니폼이야 그러면 전체도 포화송 또는 유니폼으로 가정을 하고 더 이상 로 데이터를 계산하지 않고 그들의 특징을 이용하는 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은 전역 패턴, 전체에 대한 패턴, 전국, 전도, 전시 또는 전학교, 전학급 뭐 이런 전체를 보고 싶을 때 패턴을 찾아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계산을 줄이고 계산량을 줄이고. 그래서 너무 좋은 툴인데 이거는 이런 특징이 있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90년까지 95년 1950년까지 이론이 전개됩니다. 만들어져요. 수학에서 통계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통계학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1850년부터 1950년까지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 기술적인 변화는 1차 산업혁명이 기계로 증기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통계학이 이거랑 같이 연결이 되고 2차 산업의 전기 나오면서 1, 2차 산업혁명이 요때 기간이죠.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 전기, 기계와 전기로 만들어지는 어떤 대중산업, 대중방송, 소품종 다량 생산. 요거 지금 뭐예요? 포드 자동차의 그 라인이에요. 생산 라인, 분업. 이게 지금 분업을 통해서 생산량을 높였죠.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차를 타는 그 시대죠. 그래서 대중산업이 이루어지고 뭐 이럴 때 썼던 분석 방법입니다. 대중은 뭐예요? 가우시안이라고 보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모델을 하나의 모델을 대량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고요. 통계학은 유일하게 통계학을 가지고 모든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변합니다. 왜? 컴퓨터가 나오면서. 언제? 1950년대. 엄밀히 따지면 1946년에 요 ENIAC이라는 컴퓨터 최초로 나온 거고요. 요게 이제 뭐예요? 예. 튜링 머신.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막 일어나면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나온 거고, 컴퓨터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제 통계학이 컴퓨터를 만나죠. 통계학이 컴퓨터를 만났다는 뜻은 뭐예요? 그 지겹던 손으로 계산하던 거를 이제 그나마 그 당시 컴퓨터는 되게 컴퓨팅 파워가 작았죠.
작지만 어쨌거나 컴퓨터가 손으로 했던 거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죠. 그래서 통계학과 컴퓨터가 만나는 시점이 1950년입니다. 1950년. 그래서 분석에 있어서 상당수 변하게 되는데,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정보화죠? 정보화. 그게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나오면서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고야,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해야 되는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요 당시 분석의 컴퓨터를 쓰면서 나온 이론이 머신러닝이라는 기계학습이라는 분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요새 단어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요새 AI 뜨면서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같이 뜨고 있는데, 얘는 1950년대에 나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특히 통계학을 컴퓨터로 접목하면서 나온 새로운 분야.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이 이미 벌써 1950년대부터 나와 있고요. AI도 옛날부터 나온 용어예요. 머신 뉴럴 네트워크가 1940년에 나왔기 때문에, 다만 요새 뜬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과의 어떤 한 세부 작은 분야로 한 50 몇 년, 60 몇 년 있다가 요새 모든 분야로 뜬 게 AI, 기계학습,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기계학습은 인공지능 분야의 한 분야로, 여기 기계학습을 컴퓨터의 명시적인 프로그램 없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이다. 컴퓨터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며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그래서 머신러닝은 요 용어가 중요합니다. 요거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예측을 수행하는 그런 이론 또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막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계학습 뭐 이런 용어들이 막 산재한데, 인공지능 밑에 한 분야면서 기계학습은 1950년대에 나왔고, 요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요 경험적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지금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의 프리딕티브 마이닝의 한 계열로 요게 생기게 됩니다. 경험적 데이터라는 거는 과거 데이터 학습 기반으로 간다. 과거 데이터를 지도 학습 기반으로 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할 거니까 요거 잊지 마세요. 경험적 데이터를. 자, 그래서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습니다. 그죠?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날 수 있어요. 기계학습이 뭐냐? 또는 쫙 설명해 놓고 이 중에 맞는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써놨는데 AI라고 그러면 약간 좀 큰 거죠? 자, 뭐 근데 워낙에 사회가 그걸 막 동격으로 쓰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기계학습 끝났고, 지금 기계학습은 통계학과 컴퓨터가 만나서 발생한 이론이고, 그리고 기계학습은 이제 이게 컴퓨터가 계산하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크기의 데이터와 복잡도를 이제 계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보다 계산 복잡도가 증가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그래서 통계학은 계산량을 줄이고 통계학 모델로 샘플링을 통해서 이 모델이야. 그럼 그 다음부터 계산 안 해요. 가정하고 그 모델 개성하고 그거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계학습은 이런 이론적 모델보다는 경험적 평가에 중요하게 둡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데이터들을 자기들이 테스트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고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자동화 분석과 자동화 학습에 초점을 둡니다. 통계학 분석은 어떻게 돼요? 분석가가 그냥 매뉴얼하게 자기 스스로, 분석가가 그냥 수동으로 하는 분석이고, 기계학습은 컴퓨터에 의한 스스로 학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쓰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얘의 한계는 이거예요. 왜? 1950년대 나온 컴퓨터는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의 100분의 1입니다. 크기가. 그 작은 메모리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되게 큰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데이터의 처리 용량도 작고 메모리도 작고 디스크도 없습니다. 디스크는 60년대에 개발이 돼요. 60년대가 70년대가. 그래서 디스크도 없는 상황에서 메모리에 올라간 데이터만 가지고 자동화 분석, 자동화 처리를 하니까 적은 데이터 셋을 타겟으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레코드셋은 계산하는 양은 통계학보다는 많아지지만 지금의 빅데이터에 비하면 엄청 작은 거죠. 그리고 차원도 5차원에서 최대 230차원. 지금은 최대 몇 차원 하는지 아세요? 10,000차원, 뭐 10만 차원, 1000차원. 예, 인공위성 뭐 이런 것들은 그 정도 돼요. 속성이. 그러니까 뭐 세가 뭐 다르죠. 그래서 최대 데이터 크기는 메모리 용량보다 항상 작아야 됩니다. 같이 분석하는 이런 제약 조건이 있었으나 그래도 의미 있는 건 스스로 통계학보다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키워졌다. 그게 기계 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예. 자, 그래서 머신러닝은 그래서 계속 발전해 오다가 1950년부터 2000년대까지 뭐 지금까지도 머신러닝 계속 발전,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근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 통계학도 마찬가지지만 통계학도 지금 뭐 디스크 못 쓰는 거 아니고 머신러닝도 디스크 못 쓰는 거 아니지만 알고리즘의 기초 자체가 디스크라는 거를 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모리 크기보다 큰 데이터는 처리할 수 없다. 이게 아직도 제약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디스크 I/O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로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걸 따로 해주는 패키지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알고리즘 특성상 요게 아직도 제한적이고, 두 번째는 랩에선 잘 되는데, 그죠? 랩에서는 잘 돌아요. 학습을 잘 시키고 효과도 좋아요. 정확도도. 근데 현실 세계에 나가서 잘 안 돼요. 그 당시 머신러닝은. 왜 그랬을까요? 그 밑에 있는 거랑 일맥상통한데 특이 상황이나 에러 상황은 특히 더 잘 못했어요. 특히 잘 못했고요. 근데 대표적인 게 디시전 트리, 클러스터링, 분집, 제네틱 알고리즘, K-민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당시에 개발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도 쓰여요. 뉴럴 네트워크 1940년이니까 지금도 쓰여요. 어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장 배우면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에서 다 씁니다. 사실 이런 알고리즘들이 매일매일 여기저기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개 가지고 계속 발전이 되는 거라. 그래서 얘의 특징은, 머신러닝의 특징은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못한다. 즉 DBMS를 쓰지 않는다. 그냥 파일에 있는 거 가지고 한다. 이게 이제 머신러닝. 그때까지만 해도 DB 기술이 접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통계학과 컴퓨터가 합쳐진 거지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합쳐진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가. 왜? 이게 뭘까요? 랩에선 잘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학습시킨 데이터는 잘 돈다는 거예요. 근데 메모리 사이즈가 작아서 또는 이런 에러 상황이나 특이 상황을 수집하지 못해서 학습 못 시키는 애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주차, 운전하시는 분 몇 명 계시면 어머님, 아버님 가실 때 주차장 들어갈 때 자동화 됐죠? 뭐 자동차 번호판 다 자동 인식해서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갈 때 돈 다 자동으로 하잖아요. 사람 없이. 이게 90년대에 시도됐던 서비스였어요. 90년대에. 근데 90년대에 이렇게까지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번 시도하다가 불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러가 많아. 근데 최근에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이게 사라진, 이게 이제 그 당시는 랩에선 잘 됐지만 현실에서 안 됐었는데 이제는 랩뿐 아니라 현실에서 잘 되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이거 어떡하죠? 소리 어때요? 지금 공사 소리가 옆에 막 나오는데, 예, 또 없어졌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IBM이 자동 번역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고요. 구글은 성공했어요. 2000년대에. 그 차이가 뭐냐면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 학습하는 데이터의 다양성, 이 두 가지입니다. 양이 늘려가니까 예외 상황이나 특이 상황, 에러 상황을 같이 학습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IBM은
옛날 전통적인 그냥 머신러닝 방법을 썼기 때문에 실패했고요. 구글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한계가 여기 있고, 이게 지금 요새 머신러닝은 또 이때랑은 달라요. DB 기술이 같이 접목이 돼서 이런 단점들이 많이 해결이 된 겁니다. 네. 다 이해됐나요? 자, 머신러닝에 대한 히스토리를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 변화예요. 정보화. 그래서 컴퓨터와 통계 패키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76년에 애플이 만들어지고 70년에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PC 나오고, 이때 이제 통계 패키지로 SPSS, IBM의, 그 다음에 SAS가 나오고요. 엑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는 멀지만, 그 당시는 통계 패키지로 나와 있었던 거죠. 근데 요새는 여기 안에 다 데이터 마이닝 기술까지 다 들어갔죠. 그래서 통계 쪽에서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쪽으로 지금 오는 흐름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통계였다. 자, 그러면 3차 산업혁명에서 정보화 사회가 구축이 되죠. 맞죠?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의 산업화 사회가 구축이 돼서 대중화 사회가 됐고, 3차 산업의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공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배웠던 운영계 시스템, 요게 이제 80년대에 나오면서 90년대에 다 끝나게 되고, 요건 우리 배웠어요.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요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초고속 통신망이 1998년에 우리나라 깔려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얘기했죠. 교육을 하도 안 쓰니까 초등학교 3학년한테 이메일 만들려고 그러고, 뭐 인터넷 숙제 내주고 막 이러니까 부모들이 다 PC 사가지고 그 인프라가 마중물이 돼서 2000년대 초반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그 뭐 엄청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사회를 한번 우리나라가 좀 빨리 간 적이 있어요. 미국보다. 예. 근데 하여튼 요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물리적으로 보냈던 우편함이 이메일로 보내지고, 부청이나 동해에 가서 받았던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하고, 전화기나 공중전화에서 통신했던 거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기억나시는 분, 그냥 아마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이게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기다리는 게 답답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3분씩, 100원에 3분씩 아마 통화하게 돼 있는데, 뒤에 줄이 서 있는데도 계속 100원짜리 넣고 계속 지만 통화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칼로 죽였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한 번인가 두 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전화를 빨리 걸라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네. 이게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회가 뭐 돈 벌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품격 있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네, 제가 경험했던, 제가 잘할 때. 그래서 얘들 세 개의 예제는 뭐냐, 이것뿐 아니라 모든 게 다 정보화되면서 효율화됐는데, 수강시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수강시청 하는 게 답답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렇게 자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 학과에서 개설한 선배들이 듣는 과목만 대부분 들었습니다. 네, 수강시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효과성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 이유는 컴퓨터로 디지털화하고 프로세스화 한 겁니다. 뭘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산업화 사회가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기 위해서 컴퓨터가 쓰이는 거죠. 자, 여기서 프로세스화를 딱 보고 나한테 얘기해 줄 사람. 우리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프로세스화를 하죠? 정보화, 프로세스화. 어떻게 했을까요? 예, 90년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여러분들 배웠어요? 대답할 사람 없어요? 알고리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ISP 맞습니다. 모든 기관이 ISP를 하고 BPR도 해야죠. BPR도. 왜? 내가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가 없잖아요. 예, 다들 ISP만 쓰는데 BPR도 같이 했어요. 왜? 이전에는 저렇게 내가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해. 프로세스가 뭐예요? 공중전화 앞에 간다. 줄을 선다. 300원을 낸다. 내 차례가 오면 300원을 낸다. 전화한다. 3분밖에 통화 못하고 나와서 다시 뒤로 가서 전화한다. 줄 서서. 이게 개인이 전화를 거는 공중에서 프로세스였어요. 근데 핸드폰이 나오면서 BPR이 어떻게 바뀌어요? 네, 공중전화에 줄 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핸드폰을 산다. 내가 전화한다. 땡. 이거예요. 네, BPR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ISP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핸드폰을 살 거냐? 그 전략을 찾아야죠. 그게 ISP예요. 그죠? 핸드폰을 구매한 언제쯤, 어느 정도의 캐파로, 뭐예요? 그 레벨. 회원 레벨이라고 그러나요? 그 등급, 데이터는 얼마 하고, 이런 게 내가,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족하고 같이 커플링을 할 거냐, 혼자 할 거냐, 이런 거. 그게 ISP고, 일단 내가 핸드폰을 사면 어떤 제품이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BPR이죠. 예. 그런 것처럼 모든 사회가 이걸 했습니다. 모든 사회가 산업화 시대의 프로세스를 정보화로 플래닝을 하고 ISP로 플래닝을 하고 그거 기반으로 BPR을 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생활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그죠? 예, 이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뭐예요? 정보화가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로 지능화 또는 최적화가 앞에 있죠. 그럼 그것도 최적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거에 따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바뀌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이 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똑같은 게 생겨요. 근데 다른 게 뭐냐? 과거에는 컴퓨터를 갖고 한 거예요. 제3의 물결은 지금 돌아오는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다 박혀있고 데이터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데이터 갖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시대가 온다고들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 그래요. 자, 3차 산업이 끝나고 나오는 게 이제 1990년대예요. 90년대 중반. 모든 사회의 컴퓨터가 다 바뀌고 운영계가 다 그런 컴퓨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운영계 시스템에서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다녀도 하루만 봐요. 여러분들 버스 타면 버스 로고 남죠. 여러분들 지하철 타면 CCTV 또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GPS 허락된 데는 다 로고 남고 여러분들 전화한 데 로고 남고 여러분들이 들어간 모든 SNS 로고 남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루에 만드는 로고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기업은 더 하겠죠. 그걸 다 썸한 게 사회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인 거예요. 우리나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자. 왜? 컴퓨터가 커지고 빨라졌어요. 90년대. 왜? 80년대 VLSI라는 기술 지금 삼성전자로 풀 수 있었어. 메모리 이런 게 다 VLSI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메모리를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그게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는 그로 인해서 컴퓨터가 되게 메모리도 커지고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는 컴퓨팅 파워, 남는 공간 이거를 분석할 때 쓰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90년대에 데이터 분석이고요. 운영계 말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저가 데이터 분석 The First Wave라고 그랬어요. 여기 제목에. 왜? 데이터 분석은 하긴 했는데 첫 번째 물결이에요. 데이터 분석에 어떤 좀 이따 나와요. 정형 데이터 좀 이따 나오는데 요때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용어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옵니다. 이제 데이터를 DW에 모아놔서 광산처럼 모아놨으니
그 광산에서, 데이터 광산에서 지식을 꺼낸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란 용어가 요때 신조어로 나오고요. 그게 나온 이유가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왜? 운영계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구축하는 기술이 나왔어요. 90년대 중반에. 그러나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식은 없어요. 왜? 분석하는 프레임이 없어요. 통계밖에. 머신러닝은 메모리 제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의 홍수, 지식의 빈곤 시대가 됩니다. 90년대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데이터 마이닝은 뭐야? 요 밑에 있는 요 정의입니다. 요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흥미있는 지식을 꺼내내는 작업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래요. 뒤에 또 정의가 또 나와요. 비슷한 거.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3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의 끝단에 데이터 분석의 퍼스트 웨이브가 시작됐어요. 1990년대 중반. 우리가 이미 배웠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게 되고 운영계에서 모아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홍수까지 됐죠. 근데 지식은 빈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데이터의 홍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전략적 지식을 캐내는 작업, 그래서 데이터 더하기 마이닝, 광산이죠. 그거를 조합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로 새로운 신조어가 90년대 중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마이닝은 머신러닝 AI보다 뒤에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요거를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식을 발견하는 거, 그게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그 흥미 있는 정보나 패턴을 추출하는 거,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여기서 키워드가 요거죠. 흥미. 도대체 흥미 있는 정보나 패턴은 뭐냐? 이거 흥미에 대한 정의인데 그걸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뒤에 non-trivial, 누구나 그냥 트리비얼이라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가 아닌 non-trivial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빵 살 때 우유 사더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분석 안 해도 알아요. 빵 살 때 누구나 우유를 같이 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흥미있는 지식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저귀 살 때 맥주 사더라. 이런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기저귀 살 때 왜 맥주를 사지? 이게 흥미있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마이닝 책에 다 나오는 거예요. 90년대에 이거를 찾아냈다. 월마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때 6장에서 다시 배웁니다. 하여튼 그게 트리비얼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재적인, implicit, 내재적인 거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까봐야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previously unknown, 이전에 몰랐던 거. 빵 살 때 우유 사더라. 다 아는 거죠, 이전에. 그런 거가 흥미있는 게 아니죠. 아무도 몰랐던 거. 맨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잠재적으로 유용한, 내가 그 지식을 찾은 다음에 그거로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돼. 액션업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저귀를 살 때 맥주를 사더라. 이게 지식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많이 하는. 그러면 기저귀를 파는 매대 옆에 맥주를 갖다 놓으면 내가 뭔가 액션을 할 수 있죠. 그런 성향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6장에서 설명하겠지만 미국의 주말에 애를 아빠가 본대요. 엄마는 주중에 봤기 때문에. 근데 아빠는 주말에 농구나 프로농구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애를 본대요. 그래서 기저귀 살 때 맥주를 사더라. 이런 패턴이 주말 데이터만 보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걸 진짜 찾았다. 그게 이제 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액션업을 한 거죠.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과거 3개월 데이터를 봤더니, 그래, 그럼 지금부터 주말마다 맥주 옆에 기저귀를 놓을 거야. 기저귀 옆에 맥주 놓는 거죠. 미안.
예, 그렇게 해서 매출이 늘어나더라. 이게 그냥 데이터 마이닝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썼다. 요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만 해도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머신러닝과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가 뭐냐. 여기도 나오죠. 데이터 마이닝은 무조건 좀 더 큰 의미의 의미입니다. 큰 의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요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 요거만 따라가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흥미 있는 지식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거는 무조건 다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머신러닝 기법을 써도 되고 데이터베이스 SQL을 써도 되고 통계학 이론을 써도 되고 시각화를 써도 되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툴을 써도 상관없어. 근데 흥미 있는 지식을 꺼내내는 작업, 그것도 방대하게 모여있는 DB로부터, 그죠?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이죠. 근데 아까 우리 머신러닝은 경험적 데이터, 꼭 여기서 경험적 데이터가 아니어도 돼요. 이때는 이 DB는 경험적 데이터가 아니라 분석자가 경험한 게 아니고 그냥 막 나오는 것도 모든 게 다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의 범위가 더 커진 거예요. 경험적 데이터의 정의는 우리 다음 장에서 배울 겁니다. 학습용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간 작아요. 네. 데이터 마이닝은 무조건 많은 데이터에서 지식을 꺼내내는 거니까 거기서 머신러닝 방법으로 꺼내낼 수 있고 통계학으로 꺼내낼 수도 있고 DB SQL 집계로도 꺼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막말로 그냥 우리나라 지도 놓고 데이터 쫙 뿌려서 그런 패턴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에요. 방법. 지식을 찾아내는 방법. 그죠? 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 놓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위치, 개개인의 핸드폰 위치를 찍어 넣는데 여름에 찍어 놓으면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해운대? 네, 맞습니다. 동해나 해운대 아니면 지리산이에요. 그거 언젠가 KT 가지고 뉴스에 났어요. 그거는 뭐 대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안 돌리죠. 그냥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딱 했더니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도 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여러 가지 툴,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 있죠? 딥러닝, 이런 것도 지금 여기 딥러닝이 없어서 그렇지. 딥러닝 방법, 2000년대 10년 이후에 발견된 CNN, RNN도 여기 넣으면 됩니다. 딥러닝이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첫 번째, 퍼스트 웨이브는 운영계는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완성이 됐고, 90년대 중반부터 분석계가 올랩, 우리 배웠죠? 요번에 배운 데이터 마이닝, 요가 두 가지 계열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해서 분석계가 돕니다. 지금 이 프레임워크가 여러분들이 이해되셔야 돼요. 그죠? OLTP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운영계, 정형 관계형 DB죠. 오라클 같은 거. 그런 걸로 트랜잭션 DB들이 만들어지면 매일매일 거래 데이터들을 이렇게 추출해서 DW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퍼스트 웨이브는 얘도 정형 DBMS로 했다요. 오라클 같은 거. 그래서 퍼스트 웨이브 90년대에 진행된 데이터 분석이 실패했던 또는 그들의 특징을 보면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계를 구성했다요. 그러다 보니 실패했죠. 그래서 세컨드 웨이브 빅데이터가 다시 온 거예요. 이게 IT 기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IT 발전을 다 보면 항상 몇 번의 물결로 옵니다. 몇 번의 물결로. 한 번 와서 다 그 목표를 이루지 않아요. 못해요. 여러 번, 이걸 하고 싶어.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2000년대 초반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 하여튼 정의가 뭐였냐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서비스를 당신한테 한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모델이에요.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라는 용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완성이 됐나요? IoT는 다음에 나온 거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나온 목표의 반 정도가 완성하고 사라졌어요. 반이 뭐예요? 초고속 통신망, 그 다음에 핸드폰.
우리 핸드폰까지 연결까지 했어요. 통신이. 그렇지만 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앱이 나오고 끝났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온 물결이 뭐예요? IoT죠. 누군가 여기 썼어요. IoT. 핸드폰,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핸드폰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중요한 건 내 댁 내의 컴퓨터 기기들하고 연결은 안 되잖아요. 그것도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한다고 그랬었어요. 벽에도 컴퓨터 들어가고 뭐 이래가지고 모델 보면. 근데 걔는 그 당시에 안 이루어지고 IoT라는 걸로 다시 그 다음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퍼베이시브 컴퓨팅이라고 그래서 내가 요청 안 해도 나에 맞는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모토였는데 그때 안 됐어요. 근데 요새 되죠? AI로.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이런 겁니다. IoT, 그러니까 IT는 새로 생기는 IT는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10개다 그러면 10개를 다 완성하고 사라지지 않고요. 반 정도 완성하고 사라지고 나머지 완성 못한 미션은 또 다른 용어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에 다 끝났으면 지금의 빅데이터, AI, IoT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그때 다 됐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커서 몇 개로 잘라져서 그 당시에 구현할 수 있는 거 구현하고 못한 거는 다른 기술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용어로 다시 우리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언제